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이제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는데 자영업자들이 그동안에 쌓였던 그 울분을 좀 토로를 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얘기를 했고 기재부가 소급 적용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금 여야에서 질타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지 같이 한번 짚어보죠. 전혜영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입법 청문회를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서 25일 입법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네. 자, 정부 측에서는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고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외식, 여행업, 피행업체의 자영업자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예. 찬반이 오가는데 일단 찬성하는 입장, 자영업자들을 대표해서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이분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때문에 집합금지, 영업 제한, 이른바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져서 네. 여러 가지 영업을 못한 업종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뭐 밤 10시 이후에 영업을 아예 못하거나. 시간도 제한이 있었고. 인원도 그렇고. 인원도 있었고 가보면 네. 식당에서 거리 두기 때문에 예전보다 손님을 많이 받을 유치할 수 수가 없죠. 없는 예.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과연 누가 앞으로 정부를 신뢰하고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방역에 협조를 할 수 있겠냐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런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구조상 또 월세는 또 내야 되고 네. 그리고 그렇다고 갑자기 직원들 해고할 수 없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은데 자영업자 손실보상 입법이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요. 네. 보통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기간이 있고 그 이후부터 보통 법이 적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죄에 관련한 거 얘기할 때도 법 시행 전에 된 것을 소급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나온 것은 소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방역한 조치 이후에 계속 이런 조치가 취해졌잖아요. 단계적으로. 그렇죠. 지금 입법이 좀 늦어서 코로나가 뭐 백신으로 좀 종료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네. 손실보상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법 시행되고 이후만 한다면 그 전에 있었던 손해가 복구가 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재부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좀 주장을 살펴보면 재난지원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뭐 재정 안정성, 재정 건정성 문제도 있을 거고요. 네. 또 형평성 문제를 또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형평성이라는 것은 어떤 형평성인가요?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입었는데 무슨 기준으로 이것을 손실보상을 해주냐 안 해주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행금지 업종을 우리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진 않았어요. 네. 여행업체가 영업하지 말아라. 뭐 열심히 하지 말아라. 이런 가이드라인 없었는데 실제로 여행 관련 업체들은 타격이 엄청 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자영업 형태로 하시던 분들도 많이 타격을 입었는데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론도 만만치가 않은데 정부의 집합금지, 제한금지 기준이 명확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시각이 좀 엇갈립니다. 네. 기재부를 보통 곡간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곡간을 잘 지키는 입장이다 보니 기재부는 이런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나오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다 쓰러지고 특히 자영업자가 폐업에 속출하고 있는데 이 곡간을 열어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런 쟁점이 엇갈리고 있는데 뭐 뚜렷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청문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계기로 법안 심사 소위나 이런 곳에서 더 의견을 절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5월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자영업자들이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사실 6월, 7월 넘어가다 보면 이제 여야가 지도부 구성도 새로 하고 전당대회라든가 네, 그렇죠. 대선 정치적 후보 일정들이 출마라든가 정치적 네.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면서 또 이것이 외면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부분 지금 뭐 형평성을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고 사각지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지현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면 소급 적용하고 손실을 완전히 전부할 수 있을 정도의 손실 보상을 하라고 저는 요구를 할 거예요. 네. 감염병 예방법에 소상공인의 이런 영업 제한으로 인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거는 분명히 헌법상 그 위임 규정을 위반한 입법 부작위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걸 저는 충분히 소송에서 다퉈야 되고 최대한 많은 손실보상금을 받아내는 게 임무예요. 하지만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평론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기재부 말하는 게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게 어느 소상공인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보상을 해주다 그러면 왜 나는 이러면서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고 또 똑같이 헌법소원을 청구를 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 해줬던 기준으로 또 줄 수밖에 없으면은 여전히 또 재원 문제로 이렇게 귀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답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절충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야 맨날 싸우는데 이 문제에 가서는 한 목소리 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떤 민심 내년 대선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앞으로 이런 기조는 계속 갈 거고 뭐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간접세 가치 조세 저항이 큰 부분보다는 부유세 가치 어떤 인적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양쪽이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어차피 정답은 절충안 손실 소급 적용은 하되 그런 그 범위와 금액의 한도를 얼마나 정해야 될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관련해서는 좀 전문가들이 내놓는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는 인적 범위라든지 보상 범위를 정해야 되고 예. 이게 정치 논리로만 계속 가서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삭발을 하고 장기 농성에 들어간 한 의원이 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보수 진보라든가 상관이 여야 없군요. 정치권 상관없이 정말 소상공인들이 뭐 지금 당적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이 공감대에 이른 부분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손실보상 대상에 대해서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명확한 기준이 됐었던 영업금지라든가 영업 제한이 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부 예. 기준으로. 그 기분부터 일단 잡고 보상 규모 같은 경우에도 이 손실 크기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지 손실 무조건. 크기에 예. 따라서. 예, 무조건 안 된다고 해놓고 형평성을 얘기한 건 저는 조금 아니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면서 큰 틀에서 합의안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지 계속 반대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 어제 현장에서 쓴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네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한 기준하고 자영업자들이 한 기준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해요. 어떤 부분에 물론 이제 차이가 있나요? 기준의 차이기도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정 손실액 자료를 냈는데 3조 3천억 원의 손실이 있었다. 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금액이 6조 원이다. 그러면 더 지원을 했다는 건가요? 손실의 약 2배 가까운 게 지원이 예. 됐다는 거냐라고 자영업자들이 분통을 어제 터뜨린 게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이런 일단 추계 자료부터 정확하게 집계해야 된다. 그러네요. 예, 실태 조사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군요. 예, 그리고 이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돌아선 이유가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자영업자들의 폐업이라던가 일부 보도를 보면 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분들이 나오거든요. 생계 위험으로 인해서. 네.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방역이라는 게 소상공인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공공의 목적으로 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우리가 방역을 공공의 목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하라고 했을 때 지금 제대로 손실 보상이 안 된다면 만약 유사한 사례가 났을 때 이분들이 정부의 어떤 행정명령이라든가 조치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네. 이건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감염병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감염병 예. 사태라든가 이런 사회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비하더라도 지금은 정부가 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또 어떤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첫 번째는 전문가들이요 좀 잠 좀 자지 마세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이런 논리는 그 정치권하고 그다음 피해자 기재부만 얘기할 게 아니라 복지 문제 이런 보상재원 문제 그렇죠. 국가재원 문제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보면은 이게 그냥 정치권에서만 놀고 기재부도 이제까지 몇 번 반항했지만 계속 밀렸잖아요. 정치권한테 역대 예. 사례를 보면은.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런 어떤 정치 논리로만 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고 실태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축적된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에 관련한 연구 자료들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뭐 영미법 사례 얘기하잖아요. 그런 자료도 있고 그러면은 다 같이 중지를 모아가지고는 좀 이게 소신을 가지고 나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같이 함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같이 함께. 예, 우리가 지금 뭐 어떤 국가 재정 문제는 다음 세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내 나중에 인생 말기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언발의 오줌 누기식 처방으로 이번에 주고 뭐 내년 선거 어쩌면 돼 그냥 이런 식의 처방은 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아, 물론 그 자영업자들의 어떤 고통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네. 저는 손실보상 이거 근거 마련하지 않은 거 위헌이고 일부 소급해야 되는 거 필요성도 인정을 하지만 이 구체적인 디테일에 있어서는 그렇죠. 좀 충분한 어떤 전문가적 견지에 중지를 모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디까지 보상하는 게 확실하고 타당한지. 정당한 네. 보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말은 못 드려요. 그래서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국회 소상공인 정책 포럼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자료를 어느 정도는 좀 밝힌 바가 있어요. 연구단체에서. 그게 아마 뭐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16만 곳 정도를 이렇게 네. 대비를 좀 한 데이터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세금이 집행되려면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정부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또 하나 계속 우려하는 것이 이게 시간이 계속 끌수록 저는 얼렁뚱땅 입법이 되지 않을까. 5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6월 11일 정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조만간 새로운 대선 출마 선언이 곧 있다라는 것이 되는데 그렇죠. 그럼 의원들이 각 캠프에 들어가서 대선을 향해서 이제 달리가 되는데 대선 과정에서의 긍정작용인데 부작용이 뭐냐면 입법을 해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장만 펼칠 수가 있다. 근데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건 주장이 아니라 결과를 보여줘야 네, 되죠. 실질적인 입법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까지 미룬 과제를 계속 미루지 말고 네. 국회가 좀 집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몇 달 전에도 얘기했었거든요. 네. 이거 입법 부작이라고. 근데 인재사 입법 청문회 하고 있어요. 재보궐선거 치르느라고. 그렇죠. 그래서 대선 남겨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약을 제안하는 게 그칠 수도 네. 있을 것 같은 우려도 듭니다. 네. 사실 대선에서 어떤 것을 만들었느냐, 입법을 했느냐를 또 국민들이 잘 지켜보시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좀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실종 아동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맞아서 지금 사전 지문 등록 관련 보도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아이의 지문을 미리 등록해두면 실종했을 때 찾기가 쉽다. 이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최근에는 등록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앱으로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지금 보도는 나오는데 홍보 필요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관련 내용을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설명해 주시고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경찰청에서 이제 그 18세 아동이라든지 치매 환자 아니면은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지문을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서도 안전드림 앱이라고 하거든요. 안전드립 앱. 예, 앱을 설치해서도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거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갑자기 이런 홍보를 하는 계기는 어제 25일이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이었거든요. 왜 한 10년 전쯤에 KBS 드라마 중에서 넝쿨째 굴러온 예, 당신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 내 집 앞에 와가지고 살다가 이제 정말 극적으로 조우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아들을 30년 전에 이 지문이 등록이 돼 있었으면은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지문 등록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아들이 미국으로 입양을 가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만나 그런 일이었는데 이 지문 등록을 해주면은요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환자들이 길을 잃고 실종돼 있을 때 경찰에서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면은 그 등록된 지문을 통해서 하루빨리 그냥 보호자의 품속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거든요. 실제 이런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가 2012년에 시행이 됐는데 네. 시행이 되고 나서 실종 건수가 한 15% 정도 줄었다고 하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지문 등록이 안 돼 있을 때랑 비교를 해가지고는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도 한 82시간 며칠씩 걸리던 것이 하루 이내로 이렇게 줄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문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하네요. 문제는 뭐냐면은
등록률을 보면은 한 50%가 좀 넘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설마 뭐 이런 일이 생기겠어 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문 등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경찰청에 직접 가서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더 등록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해마다 30만 명씩 이렇게 신생아는 나오는데 네.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거 휴대폰 앱으로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걸 뭐 의무화하자 사전 지문 등록. 왜냐하면 이제 실종의 건수도 많고 사람을 찾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또 발의된 적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이 이번에 이 사전 등록, 지문 사전 등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의무화하자는 거에 대해서. 네. 지문 등록제 자체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취재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경찰관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약간 정신적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한 아동이 발견이 됐는데 예를 들어 이름이 박이수예요. 네. 근데 너 이름이 뭐니 하니까 박이수 이렇게 했으면 쉬웠을 텐데 집에서 이르는 이수야라고 하니까 이름을 이수야로 치니까 실종 신고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찾았는데 이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부모들은 이제 얼마나 속을 끓였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을 봤을 때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데도 이것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개인의 신체 정보를 당사자인 아동의 동의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18세 이상은 왜 하냐. 이것을 사실 외국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있던 바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등록증 만들 때. 예. 근데 지금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결정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걸 해놓을 수 있는데도 의무화를 시켜놓는다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인권위에서 이미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제도를 편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지 의무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겠죠. 예. 뭐 아주 젊은 경우가 아니라면 예. 이런 부분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아니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인권위에서 이게 어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이름 자체가 인권위잖아요. 예. 인권 관련해서는 최대한 이게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좀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어떤 인격권의 침해가 되는지는 헌법재판소라든지 뭐 대법원에서 이런 문제를 판단을 하더라도 대부분 이게 형량의 문제로 가요. 이걸 내가 등록했을 때 제한되는 인권, 그다음에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용 해가지고는 이거를 비교 형량을 해서 네. 위헌이다 아니다를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예. 이게 부모가 알아서 등록을 하라 이게 가장 좋기는 한데 바람직한데. 이게 예. 정말 어떤 부모의 정상적인 보살핌을 받는 아동의 경우에는 그렇게 맡겨놓으면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안 그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사각지대가 나올 수가 있고 예. 만약에 이런 가정에서 뭐 실종 아동이 발생했다 어떻게 됐다 이런 사고가 난다면은 왜 이거 미리 의무화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하면은 따져봐야 된다. 과거에 한 3, 4년 전에 노웅래 의원이 그래서 4세 미만 실종 빈도가 높은 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이걸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자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가 그때도 너무 이렇게 논란이 많아가지고는 결국 통과가 안 됐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그냥 인권 침해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는 좀 이걸 전향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아동이 부모의 보호에서 방치되거나 심지어 출생신고도 안 된 문제는 출생신고 제도 자체를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병원이라든가 이런 네. 곳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생체 정보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이 계속 강조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전자팔찌 좀 논란이 된다. 결국 뭐 한이 많이 하는 논란이 됐던 것도
이 사람들을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예. 다른 방법이 있는데 더군다나 생체 정보를 활용할 때는 정말 우리가 굉장히 인권을 민감하게 봐야 된다는 또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봐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동의 경우에 그 출생 신고를 보완을 한다 그래도 이 아동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구비돼 부족한가요? 있지가 않고 그다음에 네. 지문은 다른 어떤 유전자 정보에 비해서 이걸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침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생각은 다릅니다. 네. 진짜 좀 고민을 미리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교수 전지현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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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7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 김부겸 국무총리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